노인 폄하 논란이 불거진 김은경 민주당 혁신위원장이 나흘 만에 공식 사과했습니다. 대한노인회도 방문해 직접 사과했는데 당 안팎의 사퇴 요구에 대해서는 혁신의 의지는 그대로 간다며 선을 그었습니다. 50억 클럽의 핵심 피의자인 박영수 전 특별검사가 다시 구속 갈림길에 섰습니다. 딸과 공모해 받은 11억 원과 관련해 새로 추가된 혐의와 증거인멸 정황이 최대 쟁점이 될 전망입니다. 무인 매장에서 판매하는 일부 식품에서 식중독균이 검출되고 재료가 변질된 걸로 확인됐습니다. 소비기한이 석 달이 넘은 제품도 발견되는 등 무인 매장의 위생관리가 부실한 걸로 드러났습니다. 일본 오키나와를 강타한 6호 태풍 카눈이 규슈 남쪽 해상까지 이동한 뒤 다음 주 중후반쯤 우리나라에 영향을 줄 가능성이 있다는 전망이 나왔습니다. 진로가 여전히 유동적이지만 주의가 필요해 보입니다. 네, 연일 무더위가 밤낮을 가리지 않고 있습니다. 지난 밤사이 강릉에는 올여름 첫 초열대야 현상이 나타났는데요. 자세한 날씨 기상캐스터 연결해 알아보겠습니다. 윤수빈 캐스터. 네, 상암동 야외 스튜디오에 나와 있습니다. 네, 오늘은 어느 지역이 가장 덥습니까? 네, 강릉 지역입니다. 지난 밤사이 강릉에는 올해 처음으로 아침 최저기온이 30도를 웃도는 초열대야 현상이 나타났는데요. 낮 동안에는 한낮 기온이 무려 39도까지 치솟는 등 하루 만에 또다시 올여름 최고 기온을 경신하겠습니다. 최근 전국적으로 폭염이 맹위를 떨치면서 온열 질환자 수가 급증하고 있는 만큼 외출하실 때는 수분 섭취 충분히 해주시고요. 틈틈이 그늘에서 휴식도 취해주시기 바랍니다. 오늘도 하늘 자체는 대체로 맑습니다. 다만 저녁까지 대기 불안정으로 인해 충청 이남 지방에 요란한 소나기가 지나겠는데요. 비의 양은 5에서 많게는 80mm 이상이 되겠고요. 특히 전북 동부와 경북 서부에서는 시간당 30에서 50mm의 호우가 쏟아질 수 있겠습니다. 전국의 폭염경보가 이어지는 가운데 낮 동안 35도 안팎의 찜통더위가 맹위를 떨치겠습니다. 서울 한낮 기온 35도, 강릉 39도, 광주와 대구는 36도까지 오르겠습니다. 당분간 극심한 더위는 계속되겠습니다. 특히 주말에는 서울 낮 기온이 36도까지 올라 올여름 들어 가장 더운 날씨가 찾아올 전망입니다. 한편 제6호 태풍은 동중국해에서 정체하다 일본 규슈 남쪽으로 이동할 것으로 보이는데요. 따라서 당분간 남해안과 제주도 해안에서는 너울성 파도가 높게 일겠습니다. 피서객들은 해안가 안전사고에 각별히 유의해 주셔야겠습니다. 맑은 하늘 아래 강한 볕이 내리쬐면서 전국적으로 자외선이 무척 강하고요. 여기에 오존 농도도 점차 짙어지겠습니다. 노약자나 호흡기 질환자분들은 한낮에는 되도록이면 장시간 야외 활동을 자제해 주시는 게 좋겠습니다. 지금까지 서울 상암동 야외 스튜디오에서 YTN 윤수빈입니다. 네, 전해드린 대로 강릉은 지난밤 초열대야가 관측됐습니다. 잠자리가 불편한 사람들은 열대야 피서 명소로 몰렸습니다. 송세혁 기자입니다. 바다와 맞닿은 하천 다리 위에 돗자리를 펴고 눕거나 간식을 먹습니다. 솔솔 부는 강바람이 밤에도 꺾이지 않는 무더위를 식혀줍니다. 집에 가기 싫어요. 큰일 났어. 지금 며칠째 주무시는 거예요? 3일째. 어둠이 깔린 해변도 찜통더위에 잠 못 이루는 사람들로 북적입니다. 시원한 바닷물에 발을 첨벙 담그니 찌는 듯한 열기가 싹 달아납니다. 밤 10시를 훌쩍 넘은 시각이지만 기온은 29도에 머물고 있습니다. 낮 최고 기온에서 7, 8도 정도밖에 떨어지지 않았습니다. 해발 830m 대관령 옛길 휴게소 주차장. 펄펄 끓는 도심에서 탈출한 캠핑카들로 가득합니다. 대관령은 기상 관측 이후 열대야가 단 한 번도 나타나지 않았습니다. 대관령의 8월 평균 최저 기온은 16.5도. 새벽에는 추운 기운이 느껴질 정도입니다. 새벽에는 추워가지고 저희들이 무시동 히터하고 이래 난방을 합니다. 그렇지 않으면 아침에 일어나면 콧물 날 정도입니다. 기상청은 당분간 전국적으로 열대야가 이어지는 곳이 많을 것으로 내다봤습니다. 잠들기 1시간 전에 미지근한 물로 샤워하고 에어컨이나 선풍기로 체온을 떨어뜨리면 불면증을 이기는 데 도움이 됩니다. YTN 송세혁입니다.
네, 동물들도 지독한 불볕더위에 지치긴 마찬가지입니다. 동물원은 특별 영양식을 준비해서 건강관리에 나섰습니다. 서울대공원에 YTN 취재기자 나가 있습니다. 차유정 기자. 네, 서울대공원입니다. 네, 동물들은 이 더위에 어떻게 견디고 있습니까? 네, 이곳 동물원에도 지금 33도 안팎의 찌는 듯한 무더위가 이어지고 있습니다. 저는 지금 하마사 앞에 나와 있는데요. 제 뒤로 하마 한 마리 보이시죠? 정말 보기만 해도 지친 기색이 역력합니다. 나머지 하마들이 보이지 않고 있는 건 지금 물속으로 들어가서 더위를 피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대부분 그늘 아래에서 좀처럼 나오질 않거나 물속에서 시간을 보내고 있습니다. 조금 전에 사육사가 시원한 얼음 과일을 줬을 때 잠깐 나왔는데 정말 맛있게 먹어 치웠습니다. 다른 동물들도 더위에 지치긴 마찬가지입니다. 힘겨워하는 동물들을 위해 동물원이 영양 보충에 나섰습니다. 물범과 바다사드들에겐 화로와 얼음 고등어를 던져줬는데 날름 먹어치우고 얼음 조각으로 장난도 치며 오랜만에 활력을 되찾은 모습이었습니다. 곰에게는 소뼈, 소간 같은 특식을 제공했고 하마들을 위해선 비타민 보충을 위한 얼음과일과 과일 케이크를 제공했습니다. 코끼리들에겐 물이 뿜어져 나오는 샤워시설까지 틀어줬는데요. 맛있는 여름 특식에 동물들도 잠깐 더위를 잊은 듯했지만 워낙 덥다 보니 곧바로 기진맥진해져 있는 모습입니다. 찢는 듯한 더위에 대공원도 한산한 모습입니다. 지금까지 서울대공원에서 YTN 차유정입니다. 장마가 끝나고 본격적인 무더위가 이어지면서 더위와 관련된 냉방 제품이나 식품 판매가 크게 늘고 있습니다. 실제 판매 통계를 분석해봤더니 선크림과 비빔면 매출은 3배 가까이 늘었습니다. 최기성 기자입니다. 한 편의점 판매대에 다양한 선크림이 놓였습니다. 일주일 전과 비교하면 매출이 240% 늘었는데 얼음과 아이스크림 등도 평소보다 더 잘 팔립니다. 남녀노소 선크림을 바르는 게 일상이 됐습니다. 이렇듯 햇볕이 뜨거운 날에는 선크림을 발라야겠다는 생각이 더욱 커지지만 미처 상품을 준비하지 못한 고객들이 편의점에서 선크림을 자주 찾으시는 것 같습니다. 한 온라인 쇼핑몰에선 여름 대표 식품이 인기를 끌고 있습니다. 비빔면 매출은 275% 뛰었고 막국수와 냉면, 수박 주문도 크게 늘었습니다. 뜨거운 쪽보다는 시원하고 가볍게 먹을 수 있는 음식이 인기입니다. 그러다 보니 비빔면을 비롯해 냉면이나 소바 같은 음식의 판매량은 크게 늘었는데 라면은 좀 비슷비슷한 상황이 나오고 있습니다. 선풍기나 에어컨 같은 냉방기기를 찾는 고객 발길도 이어집니다. 한창 비가 내리던 지난달 중순과 수치를 비교하면 40% 넘게 매출이 증가했습니다. 지금 에어컨부터 해갖고 선풍기, 심지어 이제 이동식 에어컨까지 상당히 많이 문의를 하고 있습니다. 유통업계는 휴가철에 접어든 만큼 튜브 같은 물놀이 상품도 판매 증가가 시작됐다고 밝혔습니다. YTN 최기성입니다. 무인 매장에서 판매하는 일부 식품에서 식중독균이 검출되고 재료가 변질된 걸로 확인됐습니다. 한국소비자원은 무인 매장 29곳에서 판매하는 밀키트와 육회, 과자 등 35개 제품을 조사한 결과 육회 1개 제품에서 식중독균이 검출됐다고 밝혔습니다. 또 밀키트 매장의 불고기 제품 10개 중 1개에서는 버섯과 파 등 재료가 변질했고 무인 과자점 한 곳에서는 소비기한이 지난 과자 4종이 발견됐습니다. 오늘 오전 7시 10분쯤 광주광역시 서구 치평동 일대에 정전이 발생했습니다. 이 정전으로 아파트와 오피스텔 등 500여 세대의 전력 공급이 끊기면서 긴급 복구 작업이 진행됐습니다. 폭염 속에 정전이 발생하면서 주민 불편과 승강기 갇힘 사고도 이어졌습니다. 경북 예천에서 집중호우로 실종된 주민 2명을 찾기 위한 수색이 최악의 폭염 아래서도 20일째 이어지고 있습니다. 소방과 경찰, 군은 오늘도 인력 400여 명과 수색견 19마리 등을 동원해 하천과 매몰 추정지를 수색하고 있습니다. 특히 오늘부터는 수색 범위를 넓혀서 실종 지역보다 하류에 있는 낙동강 수변까지 살펴볼 방침입니다.
제6호 태풍 카눈이 오키나와를 강타하며 조금씩 이동하고 있습니다. 태풍으로 인한 인명피해도 이어지고 있는데요. 오키나와를 오가는 비행기들도 모두 결항인 가운데 한국인 관광객들도 발이 묶여서 불편을 겪고 있습니다. 일본 현지 연결해 알아봅니다. 김세호 특파원. 네, 도쿄입니다. 현재 태풍이 어디까지 진출했습니까? 네, 태풍 6호 카눈이 오키나와 지역을 지나면서 오키나와 현과 주변 섬에는 매우 강한 바람이 불고 있습니다. 태풍의 중심 기압은 935헥토파스칼, 풍속은 초속 45m, 최대 순간 풍속은 초속 65m에 이르고 있습니다. 태풍은 강한 세력을 그대로 유지하면서 시속 10km 정도의 느린 속도로 북서쪽으로 조금씩 이동하는 모습인데요. 위력을 그대로 유지하면서 주말 휴일까지 비교적 장시간 오키나와 주변에 영향을 미칠 것으로 보입니다. 태풍으로 인한 피해도 잇따르고 있습니다. 태풍으로 차고가 무너져 90대 노인이 목숨을 잃는 등 2명이 숨졌고 수십 명이 다친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특히 강풍으로 인해 쓰러진 고령자가 많아 부상자가 속출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이와 함께 오키나와 현 전체 세대 4분의 1에 해당하는 16만 6천여 세대의 전력 공급이 끊겼습니다. 지금 오키나와에 여행을 간 한국인 관광객들도 있는데 현재로서는 귀국이 힘든 상황입니까? 네, 오키나와 현을 오가는 항공편이 현재 대부분 결항되어 있습니다. 일부 결항에서 일부 일본 국내선 항공편이 재개되기도 했지만 휴가철 오키나와를 찾은 한국인 관광객들이 교육행 비행기편을 구하는데 여전히 애를 먹고 있습니다. 대한항공, 아시아나항공 등은 언제든 비행기 운항을 재개할 준비는 돼 있지만 오키나와 주변 태풍의 방향이 유동적이어서 기상 상황을 좀 더 지켜봐야 한다며 말을 아끼고 있습니다. 이와 함께 한국인 관광객 상당수가 갑작스럽게 늘어난 숙박 기간으로 휴가 숙소를 찾는데도 어려움을 겪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또 태풍으로 현지 문을 닫은 식당이 많고 편의점 식료품도 대부분 동이나 음식을 구하기도 녹록지 않은 상황입니다. 오키나와를 관할하는 후쿠오카 영사관 측은 현지 우리 관광객 현황은 따로 파악하지 않으며 관광객 인명피해도 접수된 게 없다고 설명했습니다. 지금까지 도쿄에서 전해드렸습니다. 제6호 태풍 카눈은 동중국해에서 방향을 틀어 일본 규슈 남쪽 해상으로 이동할 걸로 보입니다. 이후 진로는 무척 유동적이지만 우리나라가 태풍 직접 영향권에 들 가능성도 있다고 합니다. 취재기자 연결돼 있습니다. 김민경 기자. 네, 김민경입니다. 태풍의 현재 위치와 강도 어느 정도입니까? 네, 6호 태풍 카눈은 현재 오키나와 서쪽 약 300km 해상에서 북서진하고 있습니다. 중심 부근에 초속 47m, 시속 169km의 폭풍을 동반한 매우 강한 세력을 유지하고 있습니다. 태풍은 동중국해에서 잠시 정체한 뒤 급격하게 동쪽으로 방향을 틀어 오는 6일에서 7일쯤 일본 규슈 남쪽 해상까지 진출하겠습니다. 이후 진로는 중위도 기압계의 변화에 따라 무척 유동적입니다. 다만 슈퍼컴퓨터 예측 모델을 보면 4개 가운데 3개가 일본을 관통해 동해로 북진하는 걸로 모의하고 있습니다. 이 경로를 따른다면 다음 주 중후반쯤에는 우리나라에 직접 영향권에 들 가능성이 있습니다. 기상청은 태풍의 진로가 계속해서 변동되는 만큼 앞으로 발표되는 태풍 정보에 주의를 기울여달라고 당부했습니다. 폭염 상황도 알아보겠습니다. 어젯밤에는 강릉에 초열대야까지 나타났다고요? 네, 그렇습니다. 아침 최저 기온이 25도 이상이면 열대야, 30도를 넘으면 초열대야로 부르는데요. 밤사이 강릉 최저 기온이 30.5도를 기록하면서 초열대야 현상이 나타났습니다. 어제 강릉의 낮 기온이 37.8도까지 오른 가운데 높은 습도 때문에 밤사이에도 기온이 크게 떨어지지 않은 겁니다. 찜통더위는 오늘도 전국에 영향을 미치겠습니다. 강릉 낮 기온이 39도, 광주와 대구 36도, 서울도 35도로 올해 들어 가장 더운 날씨를 보이는 지역이 많겠습니다. 기상청은 6호 태풍이 북상하면서 열대 뜨거운 열기를 불어넣어 무더위와 열대야가 절정을 이루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태풍 이동 경로에 변동성이 있지만 찜통더위는 주말과 다음 주까지도 길게 이어질 걸로 보입니다. 지금까지 YTN 김민경입니다. 4만 명이 넘게 모이는 잼버리 대회가 개막했습니다. 무더위 속에 참가자들이 온열 질환을 호소하면서 부대 행사는 중단되기도 했습니다. 김다영 기자의 보도입니다. Shall we start the jamboree? Shall we start the jamboree? 새만금 밤하늘을 수놓은 화려한 축포와 함께 세계 스카우트 잼버리 개영식이 시작됐습니다.
야영지 대집회장에 운집한 150여 개국 4만 3천여 명의 스카우트 대원들과 지도자들, 잼버리에 참석하지 못한 전 세계 대원들과 온라인 실시간 협연을 하며 끈끈한 우정을 과시했습니다. 이번 잼버리 핵심 주제는 너의 꿈을 펼쳐라. 세계 평화를 지키고 더 나은 세상을 만드는 리더로 성장하자는 스카우트의 정신이 드론 500대의 드론 라이트 쇼로 펼쳐졌습니다. 한국 전통 음악 공연과 전 세계 청소년들의 사랑을 받는 K-팝 공연 등도 눈길을 사로잡았습니다. 휴가 중인 윤석열 대통령 부부도 개영식에 참석해 자리를 빛냈습니다. 스카우트 활동을 통해 길러진 독립심과 책임감, 이웃에 대한 봉사정신, 국가에 대한 헌신적 자세는 여러분을 앞으로 훌륭한 사회의 리더로 성장시킬 것입니다. 참가자들은 앞으로 축구장 1260개 규모 야영장에서 텐트를 치고 생활하며 다양한 생존 기술을 익히고 170여 개 프로그램을 즐길 예정입니다. 하지만 기록적인 폭염 속에 개영식 참가자 수십 명이 온열 질환을 호소해 병원으로 이송됐습니다. 조직위가 밤 11시쯤 부대 행사를 중단한 가운데 경찰과 소방도 비상근무에 돌입했습니다. YTN 김다연입니다. 네, 보신 대로 잼버리 대회 현장에선 무더위에 지친 환자들이 속출했습니다. 그런데 대비가 제대로 안 돼 있다 보니 참가자들 사이에선 즐거운 놀이회장이 마치 생존 게임장으로 변했다는 하소연이 나왔습니다. 김주영 기자입니다. 새만금 세계의 잼버리 진행을 위해 마련된 리셉션홀. 귀빈 맞이를 위해 마련된 행사장인데 테이블 위에 사람들이 누워 있습니다. 담요를 두른 채 의자에 앉아 잠들었거나 일부는 담요 하나에 의지해 그냥 바닥에 방치되다시피 했습니다. 심지어 테이블에서 수액을 맞는 환자도 보입니다. 탈진, 두통 등 온열 질환을 겪고 있지만 의료시설 부족으로 병원으로 이송되지 못한 잼버리 참가자들입니다. 사람들이 막 밀려 들어오니까 때는 없고 그러니까 환자도 느낄 때는 없고 결국에는 여기 병원 뒤편에 있는 리셉션 그 센터라는 책상을 그냥 부적으로 쓴 거예요. 지금 의료 인력도 없고. 지난 1일 행사 첫날에만 온열 질환자가 400명에 달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해가 떨어진 뒤 진행된 어제 개영식에서도 80명이 넘는 환자가 어지럼증을 호소하며 쓰러지기도 했습니다. 온열 손상으로 오셨던 분들이 좀 많고요. 지금 많이 좀 나아져가지고 돌아가실 분들은 다시 본인 텐트로 돌아가신 상황이고요. 쓰러지고 막 옆에서 쓰러지니까 상황이 악화되자 조직위는 개영식 이후 많은 인파가 몰리는 부대 행사의 중단을 요청했습니다. 한때 경찰은 모든 경력을 동원하는 가포 비상을 내렸고 소방도 대응 2단계로 지원에 나섰습니다. 조직위는 중증 환자는 없는 상태라고 밝혔지만 각종 SNS를 통해 열악한 식사와 위생시설 그리고 환경 문제가 전해지면서 참가자들의 불만은 커지고 있습니다. 세계 스카우트 대원들이 모인 유쾌한 잔치, 즐거운 놀이가 유례없는 폭염과 준비 미흡으로 생존 게임이 돼버렸다는 자주 섞인 목소리마저 나오고 있습니다. YTN 김주영입니다. 국민의힘은 잼버리 대회에서 폭염에 따른 온열 질환자가 속출한 것과 관련해 정부의 적극적인 대책 마련을 주문했습니다. 국민의힘 윤재욱 원내대표는 오늘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 회의 뒤 대책이 미흡한 것 아니냐는 기자들 질문에 철저한 안전대책 강구를 정부 측에 독려하고 현장 상황도 계속 확인하겠다고 말했습니다. 민주당 이낙연 전 대표는 잼버리 야영장에서 온열 질환자가 속출한 걸 두고 하계, 동계올림픽과 월드컵을 성공적으로 개최했던 대한민국의 관리 능력은 어디로 갔냐고 비판했습니다. 이 전 대표는 오늘 SNS에 올린 대한민국이 위태롭다는 제목의 글에서 세계 잼버리 첫날부터 수백 명 온열 질환자가 생겼다며 몇 달 전부터 경고됐지만 적절한 대비가 없었다고 지적했습니다. 남은 수명에 비례해 투표권을 행사하는 게 합리적이란 발언으로 노인 폄하 논란이 불거진 김은경 민주당 혁신위원장이 결국 나흘 만에 공식 사과했습니다.
김 위원장은 어르신들의 마음을 상하게 한 점 정중히 사과드린다며 앞으로 더욱 신중하게 발언하겠다고 밝혔는데요. 직접 들어보겠습니다. 지난 일요일 청년자담회에서의 제 발언에 대한 여러 비판과 논란에 대해서 사과의 말씀을 드립니다. 그리고 어르신들의 마음을 상하게 한 점에 대해서는 더욱 정중히 사과드립니다. 어르신들의 헌신과 경륜을 존중해야 한다는 말씀 새겨듣겠습니다. 그러한 생각에 한치의 차이도 없음을 말씀드립니다. 앞으로 이러한 상황을 일으키지 않도록 더욱 신중하게 발언할 것이며 지난 며칠 동안 저를 질책해 주신 모든 분들께 다시 한번 사과와 감사의 말씀을 함께 드립니다. 민주당 의원들 중에서 그리고 또 원로 의원들 중에서도 사퇴가 필요하다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알고 싶습니다. 혁신의 의지는 그대로 갑니다. 김은경 위원장은 이후 대한노인회도 방문해 사과했지만 비판은 수그러들지 않고 있습니다. 여당은 물론 민주당 내에서도 김 위원장을 임명한 이재명 대표의 사과가 필요하다는 목소리가 나오고 있습니다. 직접 들어보시죠. 박강호 원내대표가 김은경 혁신위원장을 임명한 사람이 아니잖아요. 예. 임명권자의 책임이라고 생각합니다. 누구입니까? 이재명 대표입니다. 예. 지금 휴가지에서 DP2 드라마 보고 있을 때가 아니에요. DP보다 더한 부조리성 망언을 김은경 위원장과 양이원영 의원이 막 하고 있잖아요. 예. 한강의 기적을 일으킨 우리 노인 세대가 여전히 OECD 빈곤율 1위라는 열악한 현실에 처해 있는데 뭐 미래가 얼마 남지 않은 분들 이런 이야기를 하고 있잖아요. 이게 더 큰 현실의 부조리입니다. 지금 이재명 대표 에어컨 쐬면서 DP 보고 있을 시간이 있나요? 어쨌거나 저는 실수한 것이고 저는 뭐 대한노인회에서도 이제 화가 나셔서 어르신들이 자꾸 그 당사자가 직접 와서 사과하라고 그러지 않습니까? 저는 뭐 당대표까지도 이 기회에 사과하고 정말 이게 우리 민주당이 그런 건 아닌데 어르신들을 섬기는 그런 민주당인데 정말 이렇게 화를 내게 해주셔서 죄송합니다. 당대표도 사과하시고. 최근 불거진 공공아파트 철근 누락 부실 시공 파문과 관련해 국민의힘과 정부 대통령실이 입주자가 만족할 만한 손해배상과 함께 입주 예정자의 경우 재당첨 제한 없는 계약 해지권을 부여하는 방안을 추진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이어 지난 정부에서 일어난 위법 행위에 대해 철저히 조사하고 근본 대책을 마련하겠다며 공정위 직권조사와 당 TF 차원 조치를 진행한 이후 필요하다면 국정조사 추진도 검토하겠다고 설명했습니다. 그러면서 무량판 구조가 적용된 완공 아파트는 물론 시공 중인 민간 아파트까지 전수조사 방안을 확정해 이번 주 내로 계획을 발표하고 다음 달 말까지 점검을 완료하겠다고 덧붙였습니다. 더불어민주당은 최근 국토교통부가 철근이 빠진 채 부실 시공됐다고 지적한 LH 발주 아파트 15곳 가운데 13곳은 윤석열 정부 출범 이후 공사를 진행하거나 준공을 완료했다고 주장했습니다. 민주당 정책위원회는 문제가 된 무량판 공법 지하주차장이 모두 전 정부에서 부실 시공과 감리가 이뤄졌다는 윤석열 대통령의 발언을 반박하기 위해서 이 같은 내용의 정책 현안 보고 자료를 당 지도부에 보고했습니다. 이러한 문제의 근본 원인으로 건설 산업의 이권 카르텔이 지적되고 있습니다. 우리 정부는 반카르텔 정부입니다. 이권 카르텔, 부패 카르텔을 혁파하지 않고는 어떠한 혁신도 개혁도 불가능한 것입니다. 대통령의 불호령 하루 만에 LH가 움직였습니다. 반카르텔 본부를 만들기로 했습니다. 전관 특혜 같은 건설 현장의 관행을 잡아내겠다는 목표를 세웠습니다. 다른 대책도 몇 개가 있습니다. 전관이 개입할 수 있는 부분의 업무를 개선하는 데 방점이 있습니다. 지금까지 벌어진 일은 경찰과 공정위에 맡기겠다는 걸로 보입니다. 시민단체가 문제를 제기한 적이 있고 업계에선 없어져야 할 오래된 관행이었다는 푸념이 나옵니다. 오죽하면 LH 사장도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현재도 그렇고 과거에도 그렇고 제가 알기에는 설계권이나 감리권을 타기 위해서 심사위원들에 대한 외부에서 로비가 많이 있었다는 얘기를 직접적으로 들었습니다. 그러나 그게 구체적으로 누가 누구한테 이렇게 했다는 것은 정확하게 제가 인지할 수 없지만 그런 것이 시중에 많이 돌고 있고 지금 현재도 저희들이 하는 일에 대해서 외부에서
이 심사위원들에 대한 로비가 굉장히 심하다 이런 얘기를 듣고 있기 때문에 네, 몰랐다면 무능력, 알았다면 공범 이런 얘기 많이 들어보셨을 겁니다. LH 사장은 무능력했다는 비판이 싫었거나 시중에 떠도는 얘기에 공감하고 싶었을 수 있습니다. 그래도 사장이 카르텔을 알고 있었다는 건 간단치 않습니다. 묵인했거나 모른 척했거나 적어도 사장의 역할을 하지 못했다는 비판은 불가피합니다. LH는 다시 한번 수사기관에 맡겨집니다. 기억하시는 것처럼 앞서 부동산 투기 논란으로 대대적인 수사를 받았던 적이 있습니다. 여기에 임기 10달 된 사장이 관행을 알고도 가만히 있었다는 것. 이쯤 되면 자정 능력을 잃었다는 비판이 나오는 것도 어쩌면 당연해 보입니다. 박영수 전 특별검사가 이른바 50억 클럽 의혹과 관련해 오늘 다시 한번 구속 갈림길에 섰습니다. 박 전 특검은 조금 전 구속영장 실질심사를 받기 위해 서울중앙지방법원에 출석하면서 송구하다는 입장을 밝혔는데요. 직접 들어보시죠. 오늘 두 번째 영장 심사인데 심정 한 말씀 부탁드리겠습니다. 번번이 송구스럽습니다. 있는 그대로 법정에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대장동 일당한테 받은 돈이 청탁될 건 아닌가요? 망치로 휴대전화 부셨다는 증거인멸 정황에 대해서는 어떻게 알려주세요? 딸이 11억 원 내역을 받는 얘기하셨나요? 알려진 대로 우리은행 이사회 의장으로 있었던 2014년 당시 대장동 일당 청탁을 들어주는 대가로 거액을 약속받고 현금 8억 원을 수수한 혐의를 받고 있죠. 두 번째 구속영장 청구서에서는 공직자의 금품 수수를 제한한 청탁금지법 위반 혐의가 새로 적용됐습니다. 검찰은 지난 2016년 화천대유에 입사한 딸이 회사에서 대여금 명목으로 받은 11억 원이 사실상 50억 원을 약속했던 박 전 특검 측에 준 거라 보고 있습니다. 딸이 돈을 받았던 지난 2019년부터 재작년은 박 전 특검이 국정농단 특별검사로 있었던 시기죠. 공직자로서 청탁금지법을 어겼다고 검찰은 판단했습니다. 따라서 오늘 심사에서는 새로 적용된 청탁금지법 혐의와 박 전 특검의 증거인멸 정황이 주요 쟁점이 될 걸로 보입니다. 웹툰 작가 주호민 씨가 발달 장애가 있는 아들의 특수교사를 아동학대 혐의로 고소한 사건과 관련해 해당 교사의 선처를 구하는 탄원서를 내겠다고 밝혔습니다. 이런 가운데 검찰의 공소장 내용이 공개되면서 논란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취재기자 연결해서 들어보겠습니다. 권준수 기자. 네, 사회부입니다. 네, 주호민 씨가 입장문을 냈습니다. 어떤 내용이 담겼습니까? 네, 먼저 주호민 씨는 어제 자신의 유튜브 채널을 통해 특수교사 고소가 어리석었다며 탄원서를 내겠다고 밝혔습니다. 특수교사 A씨가 처벌받고 직위 해제되기를 바란 건 아니었다면서 고소를 통해 중재가 이뤄지고 문제가 해결될 거라 믿었다고 말했는데요. 그러면서 이번에 교사의 처지를 처음으로 알게 됐다며 교사의 삶이 크게 위협받을 수 있다는 데 대해서도 책임감을 느꼈다고 밝혔습니다. 주 씨의 9살 아들이 겪은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A씨를 고소했지만 이렇게 일이 커질 줄 몰랐고 교육 현장을 이해하지 못했다는 겁니다. 이미 특수교사 A씨를 고소했고 검찰도 기소에 나섰지만 한 발짝 뒤로 물러선 모습입니다. 네, 주호민 씨가 그럼 탄원서는 냈습니까? 아직 주 씨가 탄원서를 법원에 제출하지는 않았습니다. A씨가 아동학대 혐의로 이미 재판에 넘겨진 만큼 다음 공판도 이달 말 수원지방법원에서 그대로 열릴 예정인데요. 다만 탄원서가 제출되면 고소인과 피고소인, 현 단계에서는 피고인이 어느 정도 합의에 이른 것으로 재판부가 고려해서 양형에도 반영할 수 있습니다. 이미 주 씨 아들이 다녔던 초등학교뿐만 아니라 한국교원단체 총연합회도 그제 수원지방법원에 A씨의 선처를 요청하는 탄원서를 제출했는데요. 전문가 이야기 들어보시죠. 양형 자료에서 보면 제일 큰 요소가 피해자에게 용서를 받았는지 여부라서 선처받은 탄원 같은 경우에는 매우 큰 작용을 하고요. 그 다음에 제3자 탄원 같은 경우에는 이 사람이 사회적 유대관계가 있는지. 이런 가운데 주 씨는 입장문에서 신고에 이르게 된 경위를 간략히 밝혔습니다. 특수교사 A씨를 대면해서 차분히 얘기를 풀어갈 자신이 없었다면서 직접 만나면 오히려 더
더 나쁜 상황이 될까 우려돼 학교에 교사를 바꿔달라고 요청했다고 설명했습니다. 그러자 학교 측이 교사 교체는 신고를 통해 가능하다고 답했다는 게 주 씨의 주장입니다. 주 씨는 또 분리를 가능하게 하면서도 교사는 사법 처리를 받지 않게 하는 다른 방법이 있다고 안내해 준 곳이 없었다고 덧붙였는데요. 그러나 학교 측은 주 씨가 일방적인 주장을 하고 있다며 정면으로 반박했습니다. 교사를 신고하라고 권유한 사실이 없고 A 씨가 처벌받는 것도 원하지 않아서 교직원과 학부모 모임이 탄원서를 냈다는 건데요. 학교 관계자는 그러면서 사안을 어떻게 처리했는지를 시간 순서대로 재판부에 제출했다고 설명했습니다. 네, 일단 이 아동 학대가 죄가 있는지 없는지 이것도 중요할 것 같은데 양측의 입장은 어떻습니까? 네, 검찰 공소장을 먼저 보시면요. 지난해 9월 A 씨가 주 씨의 9살 아들에게 한 발언이 공개됐습니다. 주 씨 부부가 아들 가방에 녹음기를 넣어 특수교사 A 씨가 한 말을 녹음해 검찰에 제출한 것으로 추정되는데요. 진짜 밉상이다. 도대체 머릿속에 뭐가 들어있는 거냐. 너 싫다. 정말 싫다. 이런 내용이 있습니다. 이를 토대로 검찰은 A 씨가 장애 아동에게 정신 건강과 발달에 해를 끼치는 정서적 학대를 가했다고 판단했습니다. 이에 대해 A 씨 측은 짜깁기 공소장이라고 반박했는데요. A 씨의 변호인은 당시 2시간 반 동안 벌어진 모두 6가지 다른 상황에서 가장 부정적인 말만 뽑아서 추려진 것이라며 A 씨의 혼잣말과 앞뒤 발언 등 맥락이 편집됐다고 주장했습니다. 또 국회에서는 특수교사 1명당 학생 4명도 터무니없이 많다고 했는데 사건 당일 특수교사 A 씨가 맡은 학생은 7명이었다며 너무 현실을 잘 모르는 것 같다고 꼬집었습니다. 그러면서 겸허히 재판을 받을 예정이라고 덧붙였습니다. 네, 이번 사건으로 특수교육 현장의 고충도 좀 주목을 받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렇습니다. 이 고충을 해결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는데요. 국회에서 특수교육 인력 확충을 골자로 한 입법이 추진됩니다. 여당은 특정 사건의 시시비비를 따지는데 그쳐서는 안 되고 특수교육 시스템 개선을 위한 건설적 담론으로 이어가야 한다며 근본적인 문제 해결을 주장했는데요. 현행 특수교육법상 특수학교 한 곳당 학생 정원이 정해져 있지만 교사 인력이 부족해 현장에서는 잘 지켜지지 않고 있다는 겁니다. 일선 교사들도 주 씨의 고소 사건을 놓고 목소리를 내고 있는데요. 초등교사 노조는 교육청은 징벌적 성격의 직위해제 남발을 정식으로 사과하라면서 아동학대 신고를 받으면 바로 직위해제가 되는 조치는 지나치다고 비판했습니다. 지금까지 사회부에서 YTN 권준수입니다. 네, 토익 시험 답을 알려준 20대 남성이 경찰에 붙잡혔습니다. 유명 어학원 출신 강사였는데 시험장에 직접 들어가서 화장실에 쪽지를 놔두는 방식으로 범행했습니다. 안동준 기자입니다. 토익 시험이 한창인 고사장에서 나와 화장실로 향하는 남성. 이 남성이 시험장으로 돌아가자 이번엔 또 다른 남성이 화장실로 갑니다. 두 남성이 1분 1초가 가까운 토익 시험 중간에 화장실을 찾은 데엔 다른 이유가 있었습니다. 정답이 빼곡히 적힌 쪽지를 확인하기 위해서였습니다. 정답 쪽지를 만든 건 같은 고사장에서 동시에 시험을 치른 전직 유명 어학원 강사 20대 A씨. 재빨리 문제를 풀고 정답을 적어서 화장실에 숨겨놓거나 몰래 들여온 휴대전화로 사진을 보내는 방식으로 의뢰자들에게 전달했습니다. 듣기 평가만 끝나면 시험 도중에도 화장실을 이용할 수 있다는 점을 노렸습니다. A씨는 토익과 탭스 만점을 받는 방법을 알려준다며 SNS에서 사람을 모았습니다. 그러고선 원하는 점수를 받게 해주겠다며 부정시험을 제안하고 대가로 300만 원에서 500만 원씩을 요구했습니다. 주로 취업 목적으로 어학 점수가 필요했던 20대 구직자들이 A씨에게 범행을 맡겼습니다. 지난해 11월 한국토익위원회 제보를 받고 수사에 착수한 경찰은 A씨의 신원을 특정하고 의뢰자 명단을 확보해 모두 20명을 붙잡았습니다. A씨는 과거 토익 강사로 일하다 학원을 그만두고 도박에 빠져 도박 자금과 생활비 등을 벌기 위해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경찰은 각종 시험에서 부정행위를 하면 업무 방해 등으로 처벌받을 수 있다며 부정행위를 발견하면 적극적으로 신고해달라고 당부했습니다. YTN 안동준입니다. 어제 저녁 서울 강남에서 고급 승용차가 인도로 돌진해 길을 지나가던 한 명이 크게 다쳤습니다. 20대 운전자는 마약 간이 검사에서 양성 반응이 나왔습니다. 박정현 기자입니다.
고급 승용차가 인도로 올라와 있고 주변에는 깨진 연석이 나뒹굽니다. 한 남성은 경찰에 양팔을 붙들린 채 제압당했습니다. 어제 저녁 8시 10분쯤 서울 강남구에서 고급 승용차가 인도로 돌진해 여성 행인을 덮쳐 20대 남성 운전자가 경찰에 현행범 체포된 겁니다. 행인은 머리와 다리 등을 다쳐 병원으로 옮겨졌습니다. 운전자는 술을 마신 상태는 아니었지만 마약 간이 검사에서 양성 반응이 나왔습니다. 운전자는 사고 직후 횡설수설하며 소란을 피우기도 했다고 목격자들이 전했습니다. 경찰은 20대 운전자의 구속영장 신청 여부를 검토하고 있습니다. 시뻘건 불길이 타오르고 건물 안도 연기가 가득합니다. 어제 저녁 7시 20분쯤 서울 강서구 오피스텔 실외기에서 불이 났습니다. 주민 70여 명이 대피해 다친 사람은 없었지만 외벽이 흘리고 에어컨 실외기 15대 등이 타 소방투산 700만 원의 피해가 났습니다. 화물차에서 검은 연기가 치솟습니다. 어젯밤 11시 10분쯤 경부고속도로 서울 방향 동의정류장 인근에서 나무 펠릿을 싣고 가던 25톤 화물차에서 불이 났습니다. 운전자는 연기를 발견하고 대피해 다친 사람은 없었지만 바퀴와 적재함 등이 탔습니다. 어제 저녁 7시 20분쯤에는 경기 화성시 제부도 일대 160곳이 정전됐습니다. 식당에도 전기 공급이 끊기면서 손님들이 무더위 속에서 촛불을 켜고 식사하는 등 불편이 잇따랐습니다. 한국전력공사는 변압기가 고장나면서 정전된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어젯밤 9시쯤에는 경기 부천시 상동도로 밑에 있는 상수도관이 파열되면서 일대 도로가 발목 높이까지 물이 차오르기까지 했습니다. YTN 박정현입니다. 놀이기구 디스코팡팡 직원들이 이용객인 10대 청소년들에게 성매매를 시킨 사건을 수사하는 경찰이 업주에 대해서 구속영장을 신청했습니다. 경기 남부경찰청 여성청소년 수사대는 오늘 상습 공갈 교사 혐의로 디스코팡팡 업주 40대 남성 A씨에 대한 구속영장을 신청했습니다. A씨는 지난해 3월부터 지난 5월까지 경기 수원시와 부천에 있는 디스코팡팡 팀장에게 청소년들이 놀이기구 이용권을 대량으로 사게 해서 돈을 뜯어내라고 지시한 혐의를 받습니다. 경찰 조사 결과 직원 12명은 A씨 지시를 받아 지난해 5월부터 지난 4월까지 여성 청소년 20여 명에게 입장권을 외상으로 끊어준 뒤 돈을 갚지 못하면 성매매를 강요하고 거부하면 때리거나 감금한 걸로 드러났습니다. 또 이들 가운데 7명은 초등학생이 포함된 피해자들을 여러 차례 성폭행한 혐의도 받고 있습니다. 요즘 카톡에서 자주 보이는 프로필이 있습니다. 저도 많이 봤는데 볼 때마다 부럽습니다. 바로 휴가 중이라고 써놓은 프로필인데요. 대부분은 휴가 중 연락이 어렵다는 의미를 담고 있을 겁니다. 개인적인 연락은 이 프로필로 차단한다고 쳐도 단체 카톡방은 그럴 수 없죠. 분명 쉬고 있는데 단체방 속 쌓여가는 메시지에 저절로 손이 가고 그걸 읽고 있는 나, 불필요한 스트레스를 받기도 합니다. 이를 예방할 수 있는 서비스가 등장했습니다. 바로 조용한 채팅방 기능인데요. 어떤 내용인지 기존 채팅방과 비교해 살펴보겠습니다. 단체방 속 이렇게 실시간으로 쌓이는 숫자, 채팅방 오른쪽 빨간색 칸이 눈에 띕니다. 애플리케이션을 쓰고 있지 않더라도 스마트폰 배경화면의 숫자는 계속 늘어나 신경이 쓰일 수밖에 없는데요. 그런데 조용한 채팅방 기능을 적용하면 아래처럼 빨간색 배경 숫자가 회색으로 바뀝니다. 숫자도 늘어나지 않고요. 꼭 필요할 때만 꺼내볼 수 있다는 장점이 있습니다. 몇 달 전 카카오톡은 조용히 나가기 기능도 시범 도입했죠. 불필요하게 단체 채팅방에 들어가 있지만 눈치가 보여서 나가지 못하는 이용자를 위해 별도 알림 없이 채팅방을 나가는 기능이었는데요. 도입 뒤 3주 동안 무려 200만 명이 기능을 이용할 정도로 큰 관심을 받았죠. 소통혁명으로도 불릴 만큼 원활한 소통을 가능하게 한 SNS. 역으로 이런 기능이 인기를 얻는 배경엔 과잉소통이라는 새로운 고민거리도 있었다는 점을 의미합니다. 이번 기능을 계기로 그 고민이 조금 더 완화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고속도로를 달리던 구급차 안에서 40대 태국인 여성이 건강한 아이를 출산했습니다. 구급대원의 침착한 대응이 돋보였습니다. 화면으로 준비했습니다. 구급차 안에 산모가 누워있고 구급대원은 아기를 안고 있습니다. 강원도 고성에서 아이가 나올 것 같다는 신고가 접수된 게 어제 새벽이었습니다. 즉각 소방서 구급대가 출동했고요.
강릉에 있는 산부인과로 가기 위해 고속도로에 탔습니다. 그런데 출발한 지 7분 만에 태아 머리가 보였습니다. 출산이 생각보다 빠르게 진행이 된 건데요. 고속도로 위라서 차를 세워야 하나 고민이 많았지만 대원들은 결국 달리는 차 안에서 분만을 하기로 했습니다. 의료진의 지도를 받으며 출산을 도왔습니다. 잠시 뒤 오전 7시 5분 건강한 남자아이가 태어났고 1시간 뒤 40대 태국인 산모 A씨는 아이와 함께 무사히 병원에 도착했습니다. 대원들은 산모와 보호자 모두 태국인이라서 의사소통이 어려워 당황했지만 여러 도움 속에 무사히 애가 태어나 무척 기쁘다고 전했습니다. 검찰과 경찰 금감원, 국세청이 지난해 7월 말 전화금융사기 이른바 보이스피싱 범죄 합동수사단을 출범한 뒤 지금까지 모두 280명을 붙잡은 걸로 나타났습니다. 서울 동부지방검찰청은 오늘 브리핑을 열어서 이같이 밝히고 이 가운데 국내외 총책 등 86명을 구속했다고 덧붙였습니다. 또 지난해 보이스피싱 피해액은 5,400억 원, 발생 건수는 21,800여 건으로 지난해보다 전년보다 30% 정도 감소했고 올해 상반기 피해액도 전년 대비 34% 줄어든 2,050억 원으로 집계됐습니다. 주요 사례를 보면 합수단은 지난해 12월 조직폭력배와 마약사범이 연루된 보이스피싱 조직을 적발해 30명을 입건하고 9명을 구속 기소했습니다. 지난해 붕괴 사고로 6명이 숨진 광주 화정 아이파크 해체 작업이 진행되고 있습니다. 애초 전면 재시공 발표와 달리 지상 3개 층을 남겨둔다고 해서 논란이 됐었는데 입주 예정자들이 강하게 반발하자 다시 모두 철거하기로 했습니다. 오선열 기자의 보도입니다. HDC 현대산업개발이 짓던 광주 화정 아이파크가 무너져 6명이 숨진 것은 그야말로 충격이었습니다. 사고 직후 광주를 찾아 머리 숙여 사죄한 정몽규 HDC 그룹 회장. 이에 현대산업개발은 입주 예정자의 요구이신 화정동의 8개 동 모두를 철거하고 새로운 아이파크를 짓겠습니다. 그런데 현대산업개발이 상가 등이 들어서는 1층부터 3층은 그대로 두겠다고 해 입주 예정자들의 강력한 반발에 부닥쳤습니다. 부분 보존 방침은 조금이나마 재시공 비용을 줄이려는 꼼수가 아니냐는 논란까지 나왔습니다. 3층까지 철거를 안 했을 때는 좀 비용 보존이 되는 산정해본 적도 없고 저희 처음부터 그렇게 계획을 해놨던 거기 때문에. 광주 서구청과 짬짬이 의혹까지 샀던 현대산업개발은 결국 뒤늦게 지상층 모두를 철거하기로 했습니다. 현대산업개발은 해체 범위를 확대하고 공사 기간 연장이 불가피한 만큼 입주 시기 단축 방안 등을 협의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입주 예정자들은 입주 시기 지연을 우려하면서도 왜 처음부터 전면 철거를 하지 않으려 했는지 여전히 의문을 나타냈습니다. 저희들이 추가로 보상금이나 합의금을 요구한 게 아닙니다. 현산이 발표한 대로 지상부 전체 철거하고 그리고 인허가청, 서구청은 좀 관리 감독을 잘 해주셨으면 좋겠다는 얘기. 현대산업개발은 이달 말까지 지상층 철거에 따른 공사 세부 내용과 기간 등을 입주 예정자들에게 다시 설명하기로 했습니다. YTN 오선일입니다. 미국 신용등급 하향 조정에 따른 영향으로 아시아 유럽 시장에 이어 뉴욕 증시도 일제히 하락했습니다. 신용평가사 피치는 의회 폭동 사건으로 대표되는 미국의 정치 양극화가 신용등급 강등에 영향을 미쳤다고 밝혔습니다. 워싱턴 권준기 특파원입니다. 개장 전부터 일제히 아래를 가리킨 화살표는 하루 종일 하락세를 벗어나지 못했습니다. 나스닥이 2% 넘게 하락하고 S&P 500 지수도 1.38% 떨어지는 등 뉴욕 3대 지수 모두 하락 마감했습니다. 증시 표정을 어둡게 만든 건 전날 미국 신용등급을 하향 조정한 피치의 결정 때문이었습니다. 차익 실현 매물이 쏟아져 나오는 실적 발표 시즌인데다 10여 년 만에 미국 신용등급이 AA 플러스로 강등되면서 증시 하락이 가속화됐다는 분석입니다. 제닛 옐런 재무장관은 미국 경제는 그 어느 때보다 튼튼하다며 피치의 결정을 납득할 수 없다고 말했습니다. Fitch's decision is puzzling in light of the economic strength we see in the United States. I strongly disagree with Fitch's decision, and I believe it is entirely unwarranted. 피치는 신용등급 강등을 발표하기 전 재무부와의 면담에서 정치적 양극화를 상징하는 의회 폭동 사건이 영향을 미쳤다고 설명했습니다.
정치권의 반목이 심해지면서 여야 부채 한도 협상이 벼랑 끝 대치를 이어가고 결국 정부의 부채 문제 해결 능력도 신뢰가 떨어진다는 겁니다. I find it surprising given that it seems that the biggest risk to being able to honor these debt obligations is really tied to the political side. 다만 미국 국채시장은 잠잠한 모습을 보이며 신용등급 강등의 영향이 제한적일 거라는 전문가 관측에 힘을 실었습니다. 의회 폭동을 촉발한 것으로 지목된 트럼프 전 대통령은 자신에 대한 기소가 마녀사냥이라며 지지층 결집에 열을 올리고 있습니다. 뉴욕타임스는 정치적 양극화를 경고한 피치의 이번 결정에도 정치권이 바뀔 것 같지는 않다고 꼬집었습니다. 워싱턴에서 YTN 권준규입니다. 포르투갈을 찾은 프란치스코 교황이 교회 내 성학대를 강하게 비난하면서 피해자들을 직접 만났습니다. 포르투갈은 교회 안에서 성적 학대를 당한 사람이 5천 명 가까운 것으로 드러나 파문이 일었습니다. 유재복 기자입니다. 리스본 시내 곳곳에 독특한 광고가 눈에 띕니다. 포르투갈 가톨릭 교회에서 4,800명 넘는 어린이가 성적으로 학대당했다는 내용입니다. 지난 2월 발표된 독립위원회 조사 결과입니다. 가해자의 77%는 성직자였고 피해자 평균 나이는 불과 11살이었습니다. 교회가 이 같은 추문을 조직적으로 숨겼다는 사실도 폭로됐습니다. We don't like bad things, so we definitely hope that whatever is clear that is wrong will be stopped and cancelled and 세계 청년 대회에 참석하기 위해 포르투갈을 찾은 프란치스코 교황은 피해자 11명을 직접 만나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교황은 성학대가 교회를 망가뜨리고 분노를 일으켰다며 강하게 비판했습니다. 정화의 시작은 피해자 절규에 귀 기울이는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Su rostro y que llaman a una purificación humilde, constante, partiendo del grito de dolor de las víctimas que siempre han de ser acogidas y escuchadas. 교회 내 성학대 실태가 폭로된 뒤 가톨릭 교회의 대응도 분노를 키우고 있습니다. 의혹을 받는 성직자의 자격 박탈에 미온적이거나 배상금 지급에 제한을 두었다가 비난을 받았습니다. 최근에는 성학대 피해자들을 위한 기린비 제작을 백지화했다가 국민 반발을 사고 있습니다. YTN 유재복입니다. 걸그룹 뉴진스가 데뷔 1년 만에 미국 빌보드 메인 앨범 차트 정상에 올랐습니다. 빌보드 최신 차트에 따르면 뉴진스의 미니 2집 겟업은 빌보드 메인 앨범 차트 빌보드 200 차트에 1위로 진입했습니다. 뉴진스가 빌보드 200에 진입한 건 이번이 처음으로 블랙핑크에 이어서 두 번째입니다. 빌보드 200 1위를 달성한 K-팝 걸그룹이 됐습니다. 이번 앨범에서 세 곡을 타이틀곡으로 내세운 뉴진스는 메인 싱글 차트 핫백에서도 슈퍼샤이, 48위 ETA, 81위 쿨 위드 유, 93위를 기록하며 타이틀곡 모두를 차트에 올려놓는 성과도 거뒀습니다. K-팝 걸그룹이 핫백에 세 곡 이상을 동시에 올려놓은 건 이번이 최초로 K-팝 아티스트 가운데 지금까지는 방탄소년단이 유일했습니다. 걸그룹 블랙핑크의 지수가 배우 안보현 씨와의 교제를 인정했습니다. YG 엔터테인먼트는 두 사람이 좋은 감정으로 서로를 조금씩 알아가고 있는 단계라면서 따뜻한 시선으로 지켜봐달라고 밝혔습니다. 앞서 한 언론 매체는 두 사람이 서울 시내에 있는 블랙핑크 지수의 자택을 오가는 장면을 포착해 연애 중이라고 보도했습니다. 이상으로 뉴스앤이슈 마치겠습니다. 잠시 뒤에 더 뉴스가 방송됩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